서민석 변호사에 의해서 공개된 지금 녹취 파일이 두 버전이 있습니다. 2024년 5월 25일하고 네네. 6월 19일. 네. 이 두 번의 전화 통화 모두 검사님이 먼저 연락을 했던 거죠. 서민석 변호사한테. 글쎄요, 뭐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는 그 앞부분을 공개를 하시면 예. 될 텐데 지금 제가 서민석 변호사와 수십 통을 전화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전화 통화 공개한 거를 단 한 통도 여보세요부터 끊습니다까지 공개를 못 하시는데 그건 좀 유감입니다. 제가 예. 확인해 보니까 최소한 6월 19일 전화 통화 같은 경우는 이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검사님이 서민석 변호사한테 이러해서 전화를 드린 겁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대목이 나온 거 보니까. 네, 그럼 뭐 제가 전화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예. 그때는 왜 먼저 전화를 하셨을까요? 그건 뭐 너무 수십 통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어서 누가 먼저 전화했다는 건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아니 근데 그게 중요할 수 있는 게 네. 그러니까 전화 통화 내용도 전화 변론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서민석 변호사가 그때 요구했던 것은 피의자를 위해서 확정적으로 서면 변론을 하기 전에 그 내용을 어떻게 정해야 될지를 저에게 상의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응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변론권을 보장해 주기 위한 절차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응대라는 표현을 주셨는데 네. 응대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뭔가를 이야기를 걸어올 때 대답을 해 주는 게 응대잖아요. 네. 근데 일단 제가 그래서 먼저 이 질문을 드렸던 게 그러면 서민석 변호사가 먼저 전화를 해서 이러이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네. 검사님이 먼저 전화를 걸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행위는 맥락상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이냐의 문제를 먼저 여쭤보는 아니, 거거든요. 원래는 지금 쟁점이 그 주범 종범에 대한 제안을 누가 먼저 했느냐라는 것이 쟁점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게 그건 좀 이따 여쭤볼게요. 예. 근데 그게 제가 제안한 게 아니라는 것이 점점점 밝혀지니까 주장이 후퇴해서 결국 이제 전화를 누가 먼저 걸었느냐 이런 문제까지 된 것 같은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전화를 먼저 건 거 안 건 거 그 전에 이미 지금 본인이 자백하고 싶은 것과 그리고 받고 싶은 선처에 있어서 상당히 불균형이 있었습니다. 아니 제가 요걸 그럼 여쭤보는 그렇기 이유를 때문에 그 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를 겁니다. 좀 그러니까 지금 그 2020년에 만들어진 법조계 전관 특혜 근절 방안이라고 하는 걸 보면 네. 전화 변론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네. 다만 주인 검사 요청이나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여기서 긴급한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전화를 건 쪽이 검사님이시니까 네. 검사님에게 긴급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걸었다고 봐야 되는 게 상식이겠죠, 해석이. 네. 그 긴급한 사정이 뭐냐라는 거예요. 저희는 절차적으로 그때 당시에 지금 서민석 변호사가 맡고 있는 이화영 씨는 사실은 피의자지만 또 자신의 윗선에 대한 비리를 제보하는 제보자이자 목격자입니다. 네. 계속적으로 그 진술에 대한 압박을 외부 세력으로부터 받고 있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진술이 전진하기도 하지만 후퇴하기도 하고 본인의 말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었고 저희는 거기에 있어서 굉장히 절차적으로 진행이 어려웠습니다. 네. 그 절차적으로 진행이 어려울 때 제가 전화를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검사로서의 긴급한 사정과 네. 변호사의 어떤 요청에 응대했다라는 것은 예. 지금 매치가 안 되거든요. 그건 그렇지가 않죠. 만약에 그 전 통화에서 이러이러한 점으로 이렇게 얘기할 테니 며칠 날 이렇게 얘기할 테니 이러한 선처를 고려해달라. 왜냐하면 자백하면 선처한다는 것은 우리 법의 원칙이거든요. 그 법적인 그 범위 내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해놓고 전혀 그 절차를 지키지 않거나 또는 본인이 자백은 뭐 한 10 정도 하고는 선처는 한 100 정도 바란다면 제가 지금 그 자백으로는 본인이 원하는 선처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진술이나 증거관계에 대해서 피의자는 알고 있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변호인은 법적으로 해석돼서 정확히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설명드린 겁니다. 제가 그 안에 어떤 제한이나 어떤 강압 그리고 거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 또 하나 이 근절 방안을 보면은 주요 변론 내용을 모두 내부 시스템인 킥스에 입력해서 기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 그러면 그때 통화 내용도 입력해서 그러니까 기록으로 남기셨습니까? 통화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팀 수사를 하기 때문에 네. 이 통화가 어떤 제안이 왔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사팀에서 공론적으로 논의를 하였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수사팀에서 논의한 거 말고 기록으로 남겼는지를 여쭤본 겁니다. 그 기록의 일환으로 예를 들면은 이화영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자백이 절대로 민주당에 나가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공익제보자 같은 것도 제안을 줬었고요. 저희가 그 공익제보자에 대해서 그 검토를 한 보고서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그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뭐 형식적으로 수사 상황에 따라서 좀 지키지 못한 뭐 그런 다소 그런 규정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규정 위반하신 거 맞죠? 기록 안 남기셨죠? 그 전화 통화 내용 안 남기셨죠? 기록으로. 전화 태용 하나하나를 남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 그 규정상 기록으로 남기게 되어 있다는 건 어떻게 네. 되는 겁니까? 근데 뭐 그 그건 부분 규정 위반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변론 자체가 공허한 경우도 있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결론이 하나도 안 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자백할지나 이런 게 결론이 근데 좀 남아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변론인지 그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 그러면 논의하는 과정이 정리가 안 되면 그럼 6월 19일에 예. 전화 통화가 네네. 공허한 통화 내용이었네요. 그러면 공허한 통화 내용이었죠. 제가 심지어는 그 밑에 보면은 얘기하는 게 이젠 차라리 그렇게 하실 거면 저희가 너무 절차적으로 지금 자백을 한다 그랬다가 안 한다 그랬다고 하니까 차라리 자백을 안 하면 저희가 수사를 종결할 수 있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 일단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네. 구도 변론 내용이 전화 변론 내용이 공허했든 공허하지 않았든지 간에 네. 기록으로 남겨야 되는데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다. 제가 이해한 게 맞죠? 아니 그러면 모든 뭐 안부 전화도 다 기록을 남겨야 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물론 이게 안부 전화는 아니겠지만 지금 전화 변론으로 저는 분명히 한정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상 변론이 없다고 보는 거죠. 변론이 하기 전까지의 어떤 그런 논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아니 거죠. 근데 아까 이제 그럼 이제 그게 통화 내용으로 넘어가는데 네네. 지금 변호사 쪽에서 네. 그 이화영 씨가 자백을 할 텐데 그러면 검찰에서 선처를 해줘야 한다라고 변론해서 그에 응대한 적이 있을 뿐이다. 네. 라고 이제 검사님께서 지금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게 수십 통의 전화가 있기 때문에요. 그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주범 종범으로 해달라는 이런 식의 변론. 그게 확정적일 경우에는 저희가 논의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킥스의 수사 보안 때문에 왜냐하면 킥스에 적게 되면은 그 수사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수사 보안 때문에 그것을 수사팀 내에서 논의를 해서 그것은 공론화했기 때문에 사실 그 법의 취지에 전혀 어긋나는 것이 아니고요. 아무튼 그거는 그러면 예. 저희가 법무로 따로 확인도 해보도록 얼마든지 하겠고요.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공허한 통화 내용이었다고 말씀을 주시니까 공허한 통화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 4월 1일에 MBC 뉴스데스크에서 네네. 녹취 일부를 이제 공개를 하는데 그거 잠깐 들어보시죠. 지금 저기 정진상, 김용 이런 사람들도 다 공범화돼 있지 어디에 종범화돼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가 그거랑 맞춰야 되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이화영 씨 방조범을 할 수는 없죠. 그럼 어떻게 방조범을 할 수 있겠어요? 결국에는 그렇게 하면 둘이를 묶어가지고 이재명과 이화영을 묶어서 이거는 김성태 말이 맞고. 자, 이 MBC가 이제 이걸 공개를 하니까 바로 그날 밤에 검사님께서 페북에 글을 올려서 오늘자 MBC 보도로 KBS의 짜깁기 녹취 최초 보도가 허위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평가를 하셨어요. 네, 맞네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보셨던 거예요? 분명히 KBS는 저 내용을 다 알고 있었음에도 계속해서 주범 종범에 대한 제안을 했기 때문에 어떤 형량 거래를 제가 제안한 것 아니냐. 저는 분명히 그 MBC 최초 보도가 나왔을 때부터 서민석 변호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변론과 제안을 해서 제가 그것은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같은 통화에서 그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통화를 앞뒤를 들어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인데 그 앞부분 제가 대답한 부분만 잘라내서 마치 그것을 제가 제안했고 그것을 통해 자백을 회유한 것처럼 이야기하였기 때문에 그것은 명백한 허위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사님께서 강조하신 게 어디에 종범화돼 있는 게 있습니까? 네. 라고 말씀을 직접 하시고 네. 그걸 어떻게 방조범으로 할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이제 검사님께서 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맞습니다. 그 어떤 증조 아니냐. 그렇습니다. 이제 이 취지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네. 바로 이거 검사님께 요 말씀을 하신 다음에 네. 이어진 대화를 저희가 그것도 공개된 녹취가 있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거 좀 마저 틀어주시죠. 네. 그리고 이화영 씨 어차피 여기 이재명이 부동의 할 텐데 그럼 공범인데 부동의하면 뭐 조서 다 날아가는 거고 그때 가서 뭐 검찰에서 뭐 뭔가 선처해준다고 해서 내가 쥐어짜서 얘기했다. 그럼 다 끝나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은 이화영 씨가 사실은 그 법정까지 유지시켜줄 그런 진술이 저희가 필요한 거고 실제로 그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걸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바로 그래서 네네. 완전한 주범이 되고 종범이 요 대목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앞에 부분하고 뒤에 부분의 맥락상 이어지는 게 네. 제가 이제 그걸 들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뭐 300만 불에 대한 네. 진술이 하나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네. 나눌 수가 없다. 네. 그리고 이재명 공범이 되면 이재명 그 대통령이
조서를 부동의 해버리면 그걸 끝난다. 네. 그러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은 완전한 주범이 되고 종범이 되는 진술, 법정까지 이어질 수 있는 진술이 네. 필요하다라고 네. 맥락상 그렇게 검사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내용 가지고 주범과 종범으로 의유를 해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것은 지금 다른 사건에 비추어 봐도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제가 거절을 하는 것이고요. 거절을 한 게 아니라 지금 상태로는 이런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맥락으로 연결이 되는 당연히 그렇죠. 그 다음에 만약에 주범 종범이라는 것까지 하실 거면 이러한 내용이 나와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당연히 설명을 드려야죠. 그러면 어떻게 안 된다고만 하고 본인은 주범 종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어린아이거나 그런 피해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재명 지사를 방북시키려고 노력했던 하급자를 저희가 조사하고 있는 것이었고요. 계속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최고 의사 결정권자에 의해서요. 그 일은 북한에 800만 불을 보낸 것은 모든 그 수익이 어쨌든 정치적 수익이 최고 결정권자인 이재명 지사한테 가는 상황이었는데 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주범 종범이라는 얘기를 하면 뭔가 증거가 더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윗선이 더 개입됐다는 게 상식적으로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맥락 판단이니까 청취자 예.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고요. 네. 아마 이런 식으로 계속 된다면 저는 뭐 조폭 두목이나 대기업 회장 그다음에 이런 정치적인 최고 의사결정권자를 처벌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